안녕하세요.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의 약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2021년 1월 22일입니다. 뭐 빨리 지나가네요. 다행히 날은 춥지 않고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보니까 346명인데 조금만 떨어뜨려서 한 100명 안쪽으로 반 정도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뭐 이것저것 오늘 아침에 어제 더 워룸 이동영 TV에 보고 이거 주호영 성추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아시다시피 주호영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모 기자, 여 기자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직자와 주호영 의원이 이것저것 취재 과정에서 이게 대답하지 않겠다 뭐 이런 과정에서 밀어내는 과정 하여튼 몸이 접촉되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기자 같아요. 여 기자 같아요. 여자 기자 같아요. 근데 추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특정 시체 말하니까 코트 안에 가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조사했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팩트 같아요. 근데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다. 근데 그 접촉이 있었던 것 자체는 팩트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성추행이 그건 아니다 이 얘기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거 하는 거죠. 더 워름이나 이제 이동현 그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왜 지금 모든 포털 이런 데서 주호영 성추행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글쎄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기자가 이제 마이크 들이대고 엘리베이터 안에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이 있을 수 있겠죠. 몸싸움이라기보다는 접촉이죠. 근데 밀어내니까 강압적으로 밀어낸 거죠. 근데 밀어낼 수 있냐 없느냐 그건 취재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접촉이 있었냐 그건 이제 실제로 CCTV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의도성이 있냐 의도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위필적 고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니까 한번 따져봐야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고가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모든 언론에서 단 한 줄도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일부 아주 인터넷 언론 정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모든 언론에서 마치 짠 듯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요 1, 2면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다른 단신이라도 근데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제로 사회부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 주호영의 이 성추행 주호영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막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겁나갖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허위 사실일지라도 실제로 이제 그 여기자가 신고를 했고 이런 일은 있었고 이 정도는 단시로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에 있는 사람은 이 자체가 또 프레임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이쪽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성범죄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뭐 사실 여부, 그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아닌지 이런 여부가 나올 것 같으니 그때 좀 기다려 보시죠. 이 뇌물을 받은, 그러니까 뇌물 경찰관이 구속됐어요. 전북 경찰청에서. 근데 이제 사건 관계인한테 거액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이제 구속이 됐고요.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부가 된 게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사실 없다, 아니면 오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발부가 돼 버리니까 그것도 그 담당 경위와 또 그 관계인 준 사람 반 사람 다 두 사람이 구속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가법상의 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죠. 전북청 광역수사대 A 경이니까 참 우려했던 바죠. 물론 이게 우려했던 바라는 게 그런 거죠. 뭐 거봐, 니네들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럼 검찰이 뭐 사건할 때는 뭐 이런 일이 없었느냐? 뇌물, 이건 직접 뇌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야료가 있었는데 그건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지금 이게 참 이게 실제로 경찰관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A경이 B경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전직 경찰이죠. 사건 무마를 대가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사건이 이제 수사가 되는 과정에서 종결권이 있으니까 돈을 받고 이제 쓱쓱 뭐 증거 없애고 뭐 조사 대충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을 좀 관리 감독하려고 하면 감찰권, 내사권, 감찰, 내사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 내세에 대한 거를 경찰청장이나 경찰에 관련된 수뇌부 놈들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다 예상했지만 그걸 어떻게 정비하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검찰은 검사가 결재하고 그 위에 부장검사 있고 뭐 이렇게 뭐 차장검사 위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검사가 어쨌든 결정을 내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 경우처럼 경찰처럼 팀장 단위에서 결재가 내려지는 거냐? 아니면 형사과장 단위에서 되냐? 아니면 이거 광수대라고 하면 이건 팀장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 수사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히 하지 않다.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건 계속 터질 겁니다. 지금 경찰로 지금 사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걸 이렇게 다시 또 수사 종결 뭐 이렇게 되면서 수천 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지금까지 한 보름 넘었죠. 법이 바뀐 지 수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경찰 수뇌부 놈들은 뭐 개인의 일탈, 뭐 웃기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때로 그냥 여러 명, 수십 명 구속될 수도 있어요. 경찰 수뇌부 놈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아직 못 차리는 게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저는 감찰권 그리고 시스템이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돼 있다. 그럼 빨리 그거를 제대로 갖추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로부터 특수수사관들을 이제 파견을 받았다고 해요. 특수사관은 이제 전문 분야별로 서울중앙지검 지검 5급 수사관, 범죄 첩보 전문, 포렌식과 계좌 추적 전문, 그리고 뭐 인지수사 전문,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노하우를 익히겠다. 그러니까 수사정보, 포렌식, 계좌 추적 등에. 사실 좀 맨땅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로부터 파견을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대신 검찰 수사관은 받겠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어쨌든 옛날 대검 중수부처럼 특수수사, 반부패 수사는 검찰이 계속 해왔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수사관들, 경력이 많고 수사관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걱정입니다. 결국은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이지만 맨땅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세우냐. 그러니까 사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경력도 있어야 있고 저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이라는 게 한 번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은 뭐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에 검사애들 검찰 파견 받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차선으로 차악으로 검찰 수사관들을 파견 받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제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진짜 과학화되어 있느냐. 결국은 검찰에 있는 뭐 몇몇 무슨 검사실에 아니면 뭐 그런 부서에 검사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전문 수사관들이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지들 개인의 역량으로, 그러니까 전문화된 어떤 영역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도 이게 왜곡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고, 여태까지 검찰은 그래왔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증거도 그렇지만 뭐 압박이라든가 자백이죠. 물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적 증거가 부족하니까 뭐 자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진술, 그래서 별건 수사가 필요하고 압박, 이런 플리바게닝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는 거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과학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검찰에 있어서의 특수사의 노하우를 배우긴 배우되, 그걸 진짜 모델링해서 그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검찰 애들은 뭐냐? 그러니까 경찰 애들은 뭐, 경찰 수사관 애들도 그런 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또 제대로 된 어떤 포뮬러한 방식으로 있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여러 수사 분야에서 이게 진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안정화가 돼 있느냐? 그만큼 역량을 이렇게 포뮬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거냐, 쉽게 말하면. 사실 없는데 있는 척 한 거냐. 지금 이 공수처 수사진들 운영하는 걸 보면 드러나겠죠. 결국은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검찰이나 경찰에서 최고 에이스들,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일반 수사관,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거기서 뽑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역량들, 노하우들. 근데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계좌 추적 기술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전문적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근데 그걸 거기서만 합니까? 아니죠. 금융위원회라든가 뭐 금융감독원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것도 뭐예요? 포렌식 같은 경우야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노하우가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 경찰엔 그게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공수처만의 방식의 수사진들 대신 검찰의 문제가 뭐였었냐? 수사와 어떤 증거 분석을 분리하지 못했고 수사 기소도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만들 때 수사와 전문적인 증거 분석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경찰이나 검찰은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 만들 때는 좀 제대로 된 투명한 그렇지만 전문적인 그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 영역이죠.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범죄 전문가 그 영역에서 추적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정예인 그런 수사관들이 공수처에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15일날 어제 그저께 아니야 한 일주일 됐네요. 여의도의 한 쇼핑몰에서 사건은 이겁니다. 30대 남성이 투신했다고 하는 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어제죠. 고인이 속했던 회사가 재단으로부터 수주한 업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청와대 청원에서 이게 자살, 투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유서가 없다. 근데 실제로 갓 태어난 딸도 있고 아내도 있다. 그러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 맞다. 근데 그게 꼭 자살이라고 볼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유서도 없고 갓 태어난 딸도 있어갖고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하겠느냐? 밤낮 없이 일하면서 상당히 과도한 업무적 압박감에 시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한 어떤 상황 보고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20분쯤에 30대 남성이 영등포구 복합 쇼핑몰 내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투신했다라고 돼 있어요. 투신 장소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삥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난간도 있어요. 근데 가운데가 뻥 뚫린 실내 고층 구조죠. 근데 몇몇 사람들이 투신 장면을 목격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좀 웃기는 거예요. 사람 죽은 것 같고 웃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투신 장면이라는 것이 뭡니까?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지 이걸 투신 장면으로 얘기하면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투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거기서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실족해갖고 떨어졌다.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투신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여기 자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떨어졌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런 것도 없는데 자기가 마치 본 것을 목격자 몇몇이 봤는데 떨어지니까 자살한 거다. 투신했다. 투신이라는 건 자기가 몸 던지는 그건 오해죠. 오해일 수 있죠. 오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자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확정을 하죠?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 애들도 웃긴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변사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걸 투신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 투신했다고 그러는지 계속 이렇게 쓰네요.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층에 3층으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변사 사건이다. 이게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수사해봐야 된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면 다른 문제적이 없으면 그냥 자살이에요. 근데 자살로 누가 자살하길 바랄까요? 얘네 회사, 그리고 이 쇼핑몰,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 모두 자살이면 편하죠. 왜? 회사는 사고 사면 산재해줘야죠. 이 건물 애들은 이거 사고 사면 거기 안전조치 못했으니까 책임져야죠. 그런데 자살이면은 지가 죽은 거니까 물어줄 게 없어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자살이면 수사에 더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변사 사건에서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이 부분의 수사가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현대중공업 정범식 씨 얘기도 계속, 그 정범식 씨 얘기도 계속했고, 많은 사건에서 그러니까 자살이 아닌데 자살로 처리되는 많은 잘못된 관행, 그리고 잘못됐지만 매우 의도적인 관행,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고 많은 어떤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수사상의 이익 때문에 자살로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건 안 된다. 이 경우도 실제로 본인이 자살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자살 투신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스트레스 때문에 혹시 그런 선택을 했을 수 있다. 그럼 이걸 단순 자살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업무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서 정신을 잃어갖고 떨어졌다면 이거는 산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죠. 근데 이 회사 놈들이나 이런 놈들이나 얘들은 자살이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참 뭐라고 하나, 너무 친기업적인, 친경찰적인 이런 마인드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는데 왜 무슨 권리로 당신 기자들이 경찰이 발표하는데 써주고 기업이 발표하는데 써줍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돌아가신 분의 명예라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그 유족들의 경제적인 이익,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사고 나기 몇 분 전에 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근데 그때도 아무 얘기 없었다. 그럼 무슨 자살입니까? 혹시 자살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으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딱 뭐라고 했냐면, 이 관련된 재단이나 뭐 이런 놈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왜? 자살이면 편하잖아요. 돈 안 물어주면 되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따위로 기사를 쓰거나 이따위로 발표를 하거나 이 재단인지 어떤 이놈들도 나쁜 놈들이죠. 그럼 안 되죠. 절대. 물론 어떤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업무 스트레스 있다고 다 자살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 직장인들 태반은 자살하겠네요. 이따위의 기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너무 전 분노합니다. 이런 거. 이분이 제대로 된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런 쇼핑몰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다른 데 촬영하다가 이분 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 또 CCTV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삭제된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거기에 그 현장에서의 사고가 날 만한 난간이 부실하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지 다 확인해 보고 목격자의 진술도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된다. 즉 남이 보니까 자기도 자살했네라고 하면 자기도 진술하는 경우도 그건 목격자들의 위트니스 심지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검증을 해야 돼요.
어쨌든 안타깝게 명복을 빕니다. 이런 놈이 있네요. 혼자 사는 여자 있는데 진짜 혼자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새벽 시간에 이 여성분이 없을 때를 노리고 들어와서 그걸 들락날락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이죠. 12번이나. 아니 12번 맞죠? 굉장히 많이. 12회 12회나 1년 동안. 이게 여자분이 이걸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야간 주거침입 절도예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근데 이놈이 새벽 4시 그러니까 집 침입을 보통 이렇게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새벽 4, 5시에 뭐 했을까요? 사실은 이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가 너무나도 부실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스배관을 타고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4시부터 5시 사이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1시간 동안 서 있다가 나왔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그럼 자다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딱 떠오른 생각이 일종의 물품음란증 아니면 복장 도착증. 이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집에 들어가서 그 여성이 잤던 침대에 여성의 냄새를 느끼고 거기서 같이 이불 덮고 마치 같이 자는 것처럼 하는 성적 행위거든요. 거기에서 자유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채취를 묻힘으로써 비접촉 성범죄를 한 거예요. 매우 성적으로 위험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훔쳐나왔어요. 옷을 5점이나.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실제로 그 범인이 왜 들어가게 됐는가, 그리고 들어가서 뭘 했는가에 대한 물적 증거를 찾아서 거기서 성적 행위를 했다 그러면 성범죄로 처벌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그걸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거침입인 거예요. 기껏해야 이제 이게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집행유예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매우 위험한 범죄자거든요. 이대로 집행유예 했으면 지금 이 인간은 좀 지나면 이건 바로 강간범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개판인 거죠. 근데 판사도 참 답답한 거는 답답한 건 그렇다고 쳐도 왜냐하면 이걸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이렇게 이따위로 해버리니까 전과가 없어 자백하고 반성해. 자백하고 반성하죠. 왜? 아니 거기 타고 올라가서 들어간 거는 그건 증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백하고 반성하죠. 반성한다고 하죠. 누구한테 반성하는 겁니까? 판사 앞에 반성하는 거죠. 피해자한테 반성을 해야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남기주 여자 판사 같은데 우리나라의 물론 이건 제 선입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판사들 진짜 문제 있어요. 진짜 이런 판사들은 판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개판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프로파일러들이 접근해서 이해를 연담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을 찾을 능력이 있나요? 우리나라 프로파일러들이? 뻑하면 프로파일러 랍시고 터짓거리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많지만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다고 낮췄나요? 쪽팔린지도 모르고 사건의 분석도 모르고 어떤 사건 분류도 못하고 이거 2019년 6월에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참 위험한 범죄자입니다. 이건 성범죄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사 경력,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특히 이 나이 또래면은
10대 때에는 26세니까 이 정도면 20대 초반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군대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추적을 안 했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해요. 글쎄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런 범죄들. 이런 또 성범죄자가 있네요. 이게 참 이건 진짜 완전히 요 경우는 뭐 위험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학폭 해결사라던 악마였다.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이런 겁니다. 10대 여자 중고생 10명을 협박해서 60차례 넘게 강간을 한 40대 남성이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에서 15년형이었어요. 2심에서는 그나마 형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원래 2019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18년도에 메신저를 통해서 이게 건설 하청업체 직원이래요. 근데 메신저를 통해서 강원도 한 중학교 다니는 여중생 17살, 이게 학교에서 좀 노는 애,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좀 삼촌가족과처럼 친해졌다,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얘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애들, 학교폭력 피해자 애들을 협박해서 걔들을 꼬여서 강간하고 학폭 해결사로 자처해갖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한 거죠. 부모님을 매장시키겠다, 사치하는 사람이다, 성착취. 11명, 13살짜리부터 이런 성범죄자들,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자들이죠. 이런 놈들이 이렇게 팔개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기가 막힌 거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11명을 대상으로 62회 거쳐서 15년형? 너무 약하죠. 한 사람보다 1, 2년형밖에 더 됩니까? 아동을 한 명을 강간했는데 1년? 이게 나랍니까? 얘는 종신형, 얘는 무기징역에 처해야죠. 이게 참.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놈들이 어떤 형태의 범죄를 분리될 수 있냐? 이거 성착취범이죠. 착취범인데, 요게 지금 대상 자체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실제로 다른 어떤 목적으로, 성적인 목적, 아니면은 과학적인 목적이 더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게 페도필리아가 있는 건지, 이게 여기 정이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이 경우에라고 보면은 이게 나이가 이 정도고 요 정도고 수법을 봤을 때 애매해요. 그 이전에 이 경우는 다른 전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건설 하청업체라고 하면 이건 뭐 뻔하죠. 동네 양아치 조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추적해야 돼요. 이 경우는 초범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가 진짜 연구가 필요하죠. MTC 같은 데 넣어갖고 종신형을 해서 연구를 해야죠. 뇌 구조를 열어봐야죠. 이런 범죄,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이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스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이런 특정 대상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악플을 달고 뭐 괴롭히고 스토킹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이버 불링에 대한 어떤 범죄 척도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의 피해 정도를 측정하고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없어요. 여기 이제 이화여대 전종설 교수가 사회복지과 교수가 아동청소년 사이버 불링 피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했는데 이것도 이 양반이 개발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17개국의 64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 연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사이버 불링 피해 척도 개발에 대한 논문을 메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다른 나라에서 연구자들이 한 거를 모아갖고 비교하면서 사이버 특성이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정의가 뭐고 표본은 어떻게 하고 조사 신뢰도 이렇게 해낸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자니? 이런 걸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사이버 불링에 대한 척도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나 아시아 국가 같은 데의 사이버 불링에 대한 척도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보정 변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정수 교수도 그렇죠. 사이버 불링 예방을 위해서 표준화된 측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연구가 있어야지 도구가 개발될 수 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상에 어떤 범죄가 있고 벌어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양적으로 측정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RPS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RPS가 어떤 범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이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죠.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와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뭐 제가 내일이 생일인데 오늘은 저희 선친의 기일이죠. 뭐라 하나 그냥 기일이 아니라 선친의 저도 착각했네. 기일이 아니라 선친이 생신이죠, 생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고 그래서 이제 제사는 같이 보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드니까 제사가 저기 생일도 애매해요. 근데 일단 여기 근처에 사는 친구놈이 뭐 밥이랑 같이 먹자 그래. 근데 좀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좀 그렇지만 뭐 둘이 만나서 밥 먹는 거 정도야 뭐. 자, 이것저것 올해 초에 갑자기 자가격리가 되면서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자, 이따 또 사건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건 있으면 또 아니면 내일 들어갈게요.